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리서치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2022년 IBK 증권에서 보시는 내년 전망 한 말씀으로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전망은 경기가 나쁜 것은 아닌데 금융 불균형은 축소된다. 금융 불균형이 축소된다. 예, 축소된다라고 불균형 생각하고 축소된다. 금융 불균형이 예. 축소된다. 굉장히 큰 논제인데요. 예. 금융 불균형이 축소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나쁘게 얘기하면 자산 가격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좋게 예. 얘기하면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건데요. 사실은 네. 두 개가 같은 방향일 때 그런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GDP가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면 네. 상대적인 속도의 차만 줄어들어도 금융 불균형은 축소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꼭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음. 자산 가격이 유지되고 네. GDP가 올라가면 그렇죠. 금융 불균형은 축소되는 거니까 네. 내년에 보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내년도 경기할 때 올해 피크아웃 논란 얘기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높은데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낮으면 그러면 내년 경기는 안 좋네. 자꾸 내년- 이제 전년 대비로 하다 예. 보니까 착시가 있죠.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전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거는 아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아마 제가 준비해온 첫 번째 슬라이드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센터장님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그러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실 들어가 보시면 저희 인포맥스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봐주시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경기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네. 앞으로 다시 가서 네.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인데 어떤 거냐면 나라별로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보시면 바 차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바 차트는 무엇을 표시해 놓은 거냐면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 한 9년 동안에 그 나라 성장률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밴드를 설정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점 찍혀 있는 것들을 보시면 하늘색 점이 올해 성장률, 파란색 점이 내년 성장률이고 군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이 2023년의 성장률인데요. 네. 왜 이런 그림을 굳이 보여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내년을 전망하면서 정상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팬데믹 국면에서 정상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팬데믹 국면에서 정상화 과정에 경제 성장률이나 퍼포먼스도 뭐를 비교해 보는 게 맞냐 하면 팬데믹 이전의 일상의 예년 성장률과 비교해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올해 성장률 대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년 성장률은 다 떨어집니다. 네. 근데 내년 성장률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전의 예년 성장률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요. 네. 네. 그러면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해서 내년에 경제가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전년 동기 대비로는 내년에 떨어질 수 있지만 평균 대비로는 확실히 높은 자리에 예. 경제 성장률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런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일한 예외가 중국 정도 되는 네. 거고요. 사실은 두 개의 차이는 정책의 차이입니다. 네. 사실은 그러면 왜 올해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팬데믹 이전보다 높으냐.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것은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번 팬데믹 국면을 지나가면서 정부들이 재정 정책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와야 되는 과정에서 자기네 나라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두 팬데믹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있는 재정 정책을 취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예. 또 부동산 과열 또는 정책 목표가 바뀌었잖아요. 네. 네. 이전처럼 공동부유로.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로 네. 바뀌어서 양을 추구하는 정책에서 질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대놓고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인 거죠. 예. 네. 네, 그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재정을 상당히 쓰고 큰 정부가 되어서 재정을 풀었기 때문에 시중으로 돈이 많이 흘렀고 이것이 GDP 상승률로 연결되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보아왔듯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예.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적인 행동을 빠르게 해서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에 어려움을 가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와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 중에는 그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리서치 본부장을 하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두 번째 그림으로 가서 보면 지금 앵커분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사실 내년도 저희는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정한 박스권에서 그 변곡점이 여러 번 형성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경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예. 금융불균형은 이번에 보여지는 이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GDP 대비해서 금융자산 잔액이 이 고점이 2, 4분기 때 표준 편차 밴드의 상단을 넘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더 빨리 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과도하게 펼쳐진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이렇게 밀어 올렸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하면 내년도에 연준이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시장에서 금리를 네. 굉장히 빠르게 올리지 않겠는가, 네. 많이 올리지 않겠는가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금융불균형은 통화정책에 의해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해소라기보다는 어쨌든 완화될 가능성이 꽤 높은데 네. 저희 생각에는 연준을 기준으로 보면 그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예. 연준의 테이퍼링을 테이퍼링. 훨씬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테이퍼링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을 멈추는 건 내년 3월인데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연준의 총 통화는 거의 9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것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테이퍼링 이후 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테이퍼링을 2번 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테이퍼링은 매입의 규모를 줄이는 거였고, 두 번째 그렇죠. 테이퍼링은 실제 마이너스로 BS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연준의 정책을 조금 그 다른 측면에서 예. 아니면은 nep스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을 특히 요즘에 많이 하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네. 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별 충격 안 먹었어요. 아직까지는. 네. 최근에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3번 인상하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점도표가 0.95 나왔고요. 예, 그렇게 네.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뭐냐면 점도표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점도표를 얼마나 믿을 거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은 시장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 네. 실질적으로 점도표대로 정책을 그대로 행한다 그러면 정책 효과가 희석돼 버리는 거거든요. 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도표라는 것은 저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의 컨센서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사용을 했고 그 통화 정책의 결과값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된 건데 네. 이번 팬데믹 국면에서 연준이 사용한 통화 정책의 중심이 금리를 인하한 거였느냐 양적 완화였냐는 거죠. 네. 저희가 보기에는 무게 중심은 양적 양적 완화 완화. 쪽에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9조 달러, 4조 달러에서 그렇죠. 9조 달러까지 갔습니다. 양적 네. 완화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반대 방향의 통화 정책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회수하는 형태의 통화 정책이면 결국에는 테이퍼링의 방점이 찍힐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의 방점이 찍힐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팬데믹에 대응하는 이완 정책의 핵심이 양적 완화였다면 네. 정상화시키는 정책의 핵심도 테이퍼링 쪽에 찍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규먼트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테이퍼링하는 과정에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 그렇죠. 네. 요식행위로 네.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그렇죠. 인상 얼마 할 거냐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네. 내일 금리 인상 할지 안 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3번씩 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네. 많이 해봐야 한두 번일 수 있고 그나마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종의 컨트롤리안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림 3번을 한번 보시죠. 네. 이 그림 3번에서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팬데믹 국면에서 연준이 한 행동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고 특징적인 게 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냐면 팁스라고 돼 있는 것은 물가 연동 채권이에요. 예. 네. 네, 물가 연동 국채인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난해 그림을 보시면 지난해 연준이 물가 연동 국채를 얼만큼 샀냐면 미국 전체에서 발행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샀습니다. 엄청나네요. 시중에 네. 있는 것까지 사모았다는 네. 얘기죠. 다 사모은 거예요. 네. 예. 발행한 것을 기존물도 다 산 거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 발행 물량의 40% 가까이를 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림을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 이전 양적 완화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그렇죠. 거죠. 몇 배 이상 많이 샀네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왜 물가연동 국채를 왜 샀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가연동 국채를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물가연동 채권의 금리가 급락을 하게 그렇죠. 되죠. 가격 그렇죠.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많이 당연히 올라가는 올라가겠죠. 거니까 예, 금리가 확 떨어집니다. 네. 근데 채권 시장에서 보시면 일반 국채 금리에서 물가연동 국채를 빼주면 인플레이션 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른바 BEI라는 그렇죠. 지표로 발표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해주는 순간 폭등을 해버리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음. 급격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네. 폭발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그러니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금 거죠. BR 5년짜리 BI 상당히 높이려고. 높죠. 지금 예. 거의 한 3% 정도 예, 되니까. BI를 이렇게 폭발적인 시켰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 부분이 이 양적 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양적 완화의 교훈인 겁니다. 이전에 중앙은행이 경기가 충격을 받고 위축 국면에 들어왔을 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이유는 경제나 경제의 기대 심리가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양적 완화 때 일반 국채하고 MBS를 사주면서 예. 돈을 풀었고 그렇게 풀린 돈들이 경제 주체 사이를 회전하다가 네. 인플레이션 지표로까지 연결되는데 보니까 시차가 꽤 크게 벌어지고 음. 중간중간 단계에서 다일루션이 발생한 거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팬데믹 국면은 자연재해가 빵 발생을 한 건데 예. 네.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경기가 급속하게 빠지니까 이전처럼 시차를 벌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 하면 직접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때리는 정책을 조치를 사용해 본 게 네. 이것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논쟁이 지금만 굉장히 격렬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 올 상반기에 훨씬 더 격렬했고 네. 금리도 그때가 더 높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때의 인플레이션 논쟁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논쟁은 연준이 만든 겁니다. BR 레이트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높게 있죠. 유지되고 예, 있죠.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금리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말씀인즉슨 BR 레이트를 높게 형성시킴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 연준이 일부러. 그렇죠. 연준이 일부러 부추긴 겁니다. 연출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지금 기대- 막 올라오는 예. 게 연준 작품이다. 그렇죠. 초기에 그 마중물을 확 집어넣은 게 연준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지표들이 따라 붙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연준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BEI가 높은데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감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후에 이제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자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하면 BEI가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간 중에 연준의 명목 기준 금리는 내려서 마이너스로 가지 않았어요. 네.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 그렇죠. 명목 금리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시키는 거냐 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쵸. 실질 네. 금리가 마이너스로 훅 마이너스죠. 떨어지는 거니까 네. 실질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지면 경제 주체들의 소비나 투자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자산 가격을 자극하는 겁니다. 네. 돈 갖고 있으면 손해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는 금융불균형의 축소는 이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금융불균형을 야기시킨 핵심적인 요인은 돈을 많이 풀고 그게 실질금리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자산 가격으로 전가됐다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네. 이렇게 형성된 자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이제 타깃이 바뀌었죠. 네.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네. 금융불균형을 축소하는 쪽으로 통화정책의 목표가 설정돼 있으면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거꾸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열심히 사주었던 팁스 그러니까 물가연동 국채 예. 매입량을 확연히 줄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살살살살 떨어지니까 예, 살살이 하나 사실 쭉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왜냐하면 덜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테이퍼링이라는 게 덜 사주는 거니까. 네. 단지 일반 국채건 물가연동 국채건 똑같은 국채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덜 사면 그러네. 시장의 수급은 어느 나라든지 일반 국채보다는 물가연동 채권의 수급이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를 훨씬 더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BEI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재밌네요. 예,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네. 실질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비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 금융 불균형을 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네. 요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물가연동체 금리는 그러면 2020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금 계속 그 상태인가요? 아니 온라인 아닙니다.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아직은 있어요. 오른 상태를 예, 유지하고 오른 있어요. 더 이상 상태를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고공인진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아주 색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아직은 네. 테이퍼링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을 주목하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네.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이 테이퍼링이 이제 금액을 늘리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채권 시장 수급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규모를 늘려가면서 유정을 받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 되는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BEI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안 사주는 게 눈에 보일 테니까. 눈에 보일 테니까요. 그러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심리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BEI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생각에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원자재 가격은 사실 10월 이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물가에 전가되는 기간이 한 분기에서 한 분기 반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면 내년 1분기 이후에는 10월 이후에 떨어지는 원자재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할 테니까 예.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그 연준은 판단을 하겠죠. 실질 금리를 되돌려서 이 양적 완화 조치를 한 다음에 이것이 자산 가격과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채권 시장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명목 금리를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를 결정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내년도에 금리를 너무 단순하게 테이퍼링 끝 이퀄 금리 인상 시작 그리고 점도표 3번이니까 3번 인상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면 어제인가? 네, 샌프란시스코죠. 메리데일리 이거는 총재께서조차 그 비둘기인 메리데일리께서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 예. 내 입장은 바뀌었다. 예.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뭐 카플란부터 위시를 해서 모든 연준 총재들이 이제 2, 3회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드하다. 예. 이제 3월부터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예. 6월부터 올려야 된다. 다 이렇게 뛰어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럼 이건 연출인가요? 연출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네. 중요한 건 언제부터 네. 예에 대해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시점을 얘기하시는 분은 아주 이례적이신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 네. 나면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2-3번인데요. 네. 두세 번. 네. 그 2-3번이 내년에 2-3번일까요? 아니면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2-3번일까? 최근에 나온 거는 내년에 2-3번인 거잖아요. 그렇죠. 꼭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제가 슬라이드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네. 사실은 조금 전걸 한번 더 하면 4페이지 이번 네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 실제 연준이 그 명목금리를 올리기 전에 실질금리를 먼저 올리는 케이스들이 여러 번 나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테이퍼링 과정인 거고 저는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올릴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예. 조금밖에 올릴 수 없으면 금리를 올리는 카드는 굉장히 귀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미국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과거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거예요. 네. 체력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죠. 체력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리포트를 쓸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연준의 기준금리의 허들 또는 상단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미국의 자연의 자율로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자율. 예, 자연의 자율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보통은 인플레이션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금리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보다 기준금리가 높게 올라가 버리면 경제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겠죠. 그래서 1990년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가 자연의 자율보다 실질 연준 금리가 실질 자연의 자율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자연의 자율이 중요한 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이게 4% 선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 금리가 4% 정도까지 막 올릴 수 있었는데 그쵸.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오면서 이게 250bp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1.5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금리 인상이 1%대 후반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팬데믹 이전에 1.5였는데 팬데믹 국면에서도 얘가 계속 1.5일까라는 거죠. 더 떨어졌겠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금융위기처럼 금융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니까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률 떨어졌잖아요. 네. 미국도 떨어져서 해보면 만약에 한 50bp 정도만 자연의 자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룸은 1%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올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년에 3번 다 올리면 카드는 다 쓴 거거든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올리는 금리의 횟수도 굉장히 신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핵심적으로 보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금리를 3번을 더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사실은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쵸. 안 올라가죠. 10년 예, 금리가 10년 지금 안 심지어 올라가죠. 1.3%대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핵심이 그 명목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조정한다는 의미는 명목금리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비싼 정책입니다. 네. 이거를 안 올리고 실질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이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목금리들은 내년에 저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팬데믹이라는 게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 폭을 줄이는 게 예, 팬데믹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마이너스 갖고 있으면은 손해 이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 돈 좀 맞습니다. 써라, 돈 좀 돌려라 예. 이러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거기에 호흡을 맞췄던 파웰도 그렇고 분위기가 뭐냐면은 여지껏 1년 반 정도를 지켜보건데 선행적으로는 안 하겠다. 또 일부는 뭐 고압 경제 얘기도 하면서 항상 일단 경기가 살아나는 거 보고 후행적으로 하겠다라는 태도를 계속 보여줬는데 예. 그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 연준이 의도한 형태로 가는 거고 파월이 굉장히 공자님 같은 당연한 말을 한다고 시장에서 비판을 많이 듣고 있지만 네. 저는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내년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조금 관념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유동성과 이것에 움직이는 실질금리의 움직임이 결국은 자산 가격으로 움직이는 메커니즘 네. 형태로 흘러가서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이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이코노미스트로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네. 중요한 줄기다. 자, 그런데 그 전년 동기 대비 내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인상률, 그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예. 많이 일단 높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나서서 쌍수를 들어서 절대 아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 좀 떨어질 것이다 인정을 예.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 그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자동차, 예. 그다음에 중고 자동차, 예, 예. 주택 가격 주택 이런 가격. 건데, 그 일단 자동차 앞달에는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내년까지 반도체 쇼티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완벽하게는 예. 올해보다 낫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차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신차 가격 상승은 중고차 가격도 크게 안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주택 가격도 현재 이게 내년에 갑자기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럼 만에 하나 내년도도 한 4%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 금리를 조절하는 뭐 그 물가 연동체나 이런 것들만은 건드려서 테이퍼링을 통해서 다 조절할 수 있다?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렇게 근데 유지된다면? 예,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견해는 4%의 물가는 내년 1분기까지만 4% 전후의 물가일 것 같고요. 네. 내년 2, 4분기 이후에 PCE를 기준으로 해보면 네. 그 물가가 2%를 향해서 분기마다 쭉 내려가는 형태의 궤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네. 그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의 구조가 돼서 하반기까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금리는 당연히 올릴 겁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보시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고 보시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원인은 근본적인 뭘까요? 이유는 지금 나와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구조적인 요인들이 수요적인 요인으로 견인이 되려면 네. 결국 가계의 소득이 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가계의 구조적인 소득이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재정을 활발하게 쓰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전 소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맞아요. 그 지금 나와 있는 임금 통계는 왜곡돼 있는 임금 통계거든요. 네. 전반적인 가계의 소득이 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팬데믹 국면을 지나가면서 기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훨씬 더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긱스 이코노미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한계 비용을 점점 떨어뜨리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계가 견인하고 있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자체의 압력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하지만 더 오른다라는 생각은 특히 내년과 후년에 한해서는 크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가율로만 환산해 보면 사실은 성장률에 매치되는 정도의 인플레이션으로는 수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최근에 그 노동 참가율은 잘 올라오지 못하고 61.8%인가 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임금 인상률은 꽤 높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붙어야 되는 거냐면 가령 미국의 예를 들면 노동 참가율이 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왜 안 늘고 있는 거냐면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워서일 네. 수도 있고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나갈 생업에 필요 없다.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노동 참가율에서 빠져 있는 분들이 향후에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조금을 받고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지금은 제한된 수급에서 그 공급은 늘어나 있는데 수급이 덜 돼 있는 거죠. 보조금이 끊기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년 어느 순간에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아니라 노동의 공급이 확 늘어나는 국면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정상화되는 국면이라고 네. 보는 겁니다. 그럼 노동의 공급이 증가되면 임금 인상률은 꺾인다. 확 꺾인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급하더라도 죽으라도 써야 되는 거니까 네. 쓰고 있고 그것이 지표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뒤늦게 레깅하는 효과를 발생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코노미스트시니까 제가 네. 최근에 가장 궁금하고 해야 하는 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연관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M1, M2, 그다음 MGM 모두 그 통화 그 승수, 통화 회전수, 예. 통화 회전수를 보면 진짜 주구장창 내리더라고요. 80년 맞습니다. 이래로 그냥 주구장창 예. 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 재정을 쓴 거는 참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이렇게 재정을 많이 썼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다 은행에다 주거나 이랬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실물 시장에 돈이 쓰여진 건 맞잖아요. 예. 일반 가게에 돈이 들어갔고 그러면 통화 승수가 떨어졌다고 해도 총량이 워낙 늘었으니까 이번에 통화 승수가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인들한테 돈이 들어갔으니까 돈 돌 것 같은데 예. 총량이 8조 달러, 9조 달러 이렇게 늘어보니 그 이렇게 시기열상으로는 통화 승수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화량의 증가를 감안해 봤을 때 정말 통화 승수가 실질 통화 승수가 줄었을까? 사실은 통화 승수 자체는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예. 뭐 당연히 줄었죠. 예. 네. 근데 그것이 얼만큼 줄었을지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가늠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네.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돈의 규모도 많이 풀었지만 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재정의 집행 규모가 네. 크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돈의 규모에 비례해서 네. 2008년, 2009년에도 재정의 규모가 컸습니다. 네. 그때 그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돈을 쓰는 방식이 네. 그때는 통화 증가율을 늘려가지고 이거를 금융기관에 자본금으로 은행에다 줬죠. 넣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 한쪽에서는 재정원은 다 뭐를 했냐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지출을 네. 비교해주고 생업을 해주는 것들 많아서 사실 비슷하게 늘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통화 증가율, 통화의 전체 양의 규모도 양적 완화 시기보다 이전 두 배. 양적 완화에서 2배 커져 있는 네. 것처럼 재정의 지출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화 네. 승수율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사실은 네. 크게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 트렌드가 크게 안 바뀌었다면 실물 시장에 꼽아준 돈이 많으니 예. 결국 실물 시장에 꼽아주면 은행에 꼽아준 것보다는 회전이 더 많이 될 거 아니냐. 예. 일반 가게다 뭐 물건을 사서 살 수도 있고 뭐 어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놀러도 다닐 수 있고 하니까 은행에 꼽아둔 것보다는 훨씬 돈이 많이 돌지 않겠느냐. 몇 바퀴라도 더. 예.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겠는가. 아,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유발하는 걸 그렇게 많이 돌아서 네. 소비라든가 아니면 투자로 많이 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축률이 올라가 있죠. 올라갑니다. 네. 예, 왜 올라가는 걸까? 불안하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돌아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전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현격하게 약화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통화수수 줄어드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금융 불균형의 핵심적인 맞습니다. 이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써도 되니까 돈을 맞습니다. 자기 창고에 넣어놓지 근고에 넣어놓지 밖으로 맞습니다. 안 빼내고 투자할 때 외에는 예. 돈을 꺼낼 일이 없으니까 돈이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예. 안 돌고. 의외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금융 불균형이 커지면 일반 가게는 저축의 유인이 훨씬 더 커집니다. 네. 그렇죠. 훨씬 더 불안하거든요. 네. 네. 예, 더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내년도에 저희 나라의 내수 경기를 저희가 안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 센터장님 말에 의하면 미국의 금리를 바라볼 때 기준금리 보지 마라, 실질금리 봐라 이 말로 모을 수 있겠네요. 보지 말라는 너무 극단적인데 지금처럼 테이퍼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이번 국면에서 통화 정책의 핵심은 양을 조절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완 정책일 때도 양을 중심으로 봤으면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데 제가 보기에 연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는 이 테이퍼링일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정해진 테이퍼링은 3월달에 끝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지금 그 논리면 3월달에 끝낸다고 해서 실질금리가 방어가 될까? 3월 달에 네. 끝나는 것은 어떤 게 끝나는 거냐 하면 연준이 더 사주는 것을 스퀘어로 만드는 게 그렇죠. 3월에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3월 이후에 물가연동 국채를 팔고 그 판 만큼 일반 국채를 사면 테이퍼링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테이퍼링을 계속 하는 걸까요? 테이퍼링 끝난 거죠. 예. 2분이니까. 예. 그렇게 조절한다. 네, 일종의 트위스트 하는 예, 것처럼. 트위스트처럼 네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조건에 대해서는 연준은 어떤 얘기도 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양적인 정책에 대한 중심을 좀 더 보고 그 이후에 이 금리를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뷰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총자산을 줄일 거라는 것도 총자산 생각해요? 안 줄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테이퍼링 때문에 스퀘어한 만큼 놔두고 근데 사실은 계속 늘어납니다. 네. 이자를 계속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금액이 크니까. 예. 네. 그러면 총자산을 안 줄이는데도 금융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국채하고 물가연동 채권의 믹스를 바꾸면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명목금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BEI가 움직여 있으면 네. 실질 금리는 올라가는 것처럼 반영되는 거니까 일종의 통화 긴축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도 안 줄여도. 방법이 많네요. 방법이 많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연준이 이전에 양적 완화를 들고 나온 이후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방법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단선적으로 네. 이전의 정책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아, 오늘 아주 주목할 만하고 어, 재밌고 네, 굉장히 재밌는 네,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렇다면 사실 뭔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른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공급 차질이었다가 풀린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예. 연준의 조정에 의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한다 예. 말 그대로 그런 국면이라면 22년도 시장에서 우리가 뭘 주목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실질 금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맞습니다. 좀 더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한다. 점도표나 말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 금리를 좀 더 열심히 봐라.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되게 힘들게 하는 건데요. 네. 내년 장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잡히는 거면 방향이 굉장히 명확한 시장이 될 수 있는데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의 위험 요인이 큰 거죠. 음.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도 시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변곡점이 여러 번 형성되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얘기는 주도주 잡기도 어렵고 네. 뭐가 부상되기도 어렵고 네.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도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된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불확실성을 계속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내년 시장의 저점이 낮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코스피의 밴드가 2,800에서 3,200 정도를 중심 밴드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수준보다 밴드가 낮지 않은 것은 경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업사이드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런 금융정책의 영향도 있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네. 부분이니까 다른 하우스보다 상단도 높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시장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미국 중심으로 말씀하신 네, 건데 미국 이게 중심의 핵심이니까 네.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예, 가끔씩 10년 내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격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격이 미국과.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격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격 저는 별로 안 생길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이격이라는 것들이 아주 일시적으로 생기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는 그 글로벌 금융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심의 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네. 나머지가 그 안에서 서로의 곡선을 이어가는 형태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금리도 그렇고. 네. 예,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컨센서스에서 크게 다르진 않은데 네. 내년에 중국은 고민해 볼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내년도에 이제 중국 경기를 저희도 그렇지만 대부분들 다 안 좋게 보잖아요. 네. 안 좋게 보는 이유들이라는 것은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중국 경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코로나 같습니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나라하고 중국은 정반대의 그렇죠.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나라는 변이가 또 오미크론 이후에도 여러 개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위드 코로나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 이 코로나 국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아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중국에서의 특이한 그래프는 요거거든요. 네. 뭐냐면 이게 백신의 접종률하고 코로나의 치명률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중국의 아주 특이한 그래프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네. 치명률이 월등하게 높은 나라예요. 물백신. 일 수도 있고 네.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어떤 건지 저희는 진실은 모르지만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는 것 같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위드 코로나로 가지 못하는 국면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국면인데 제로 코로나를 계속 유지하는데 내년 2월 달에 얘네 올림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올림픽이라는 행사 자체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1분기에 올림픽 기간에 중국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무사히 넘기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는 계속해서 내수를 억누르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 정부나 시장에서 생각하는 5.3%나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보다 낮을 수도 있는 거죠. 왜 내수를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제로 코로나의 핵심은 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누른다? 예. 네. 아까 요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근데 앞서 뭐 다른 요인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할 테니까 예. 정책이 바뀌었고 부동산도 잡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네. 거기에 플러스 무시할 수 없는 추가적인 요인이 제로 코로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2021년에 중국 경기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건 분명히 맞았고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금융적으로 보면 지준율을 인하했고 예. 오늘은 또 LPR 금리를 낮지만 또 금리 인하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중국이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뻔째 안 맞으려고 가드만 높여놓은 거냐 예. 아니면은 진짜 부양 의지가 있는 거냐 예. 지금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부양 의지 별로 없는 예, 것처럼 맞습니다. 느껴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네들이 5%를 방어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 예. 네. 그렇죠. 5%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8%나 7%를 땡기겠다는 건 아니고 예. 5%. 5%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5.5% 정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컨센서스보다 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4%대 성장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예.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부양 의지가 아니라 네. 가드만 올린 방어 의지에 가깝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예. 아마 이 정도로는 5% 방어 못할 것 같으니까 예. LPR 금리도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한국 증시에는 이거는 뭐 긍정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게 시장을 돌아서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폭이 크면 우리한테 그쵸.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더 내려가는 것을 방어하는 차원의 수준이라면 네. 우리한테까지는 미치는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워낙 뭐 이제 G2 국가가 되었으니 예. 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영향 미칩니다. 만약에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게 나빠진다 그러면 이 그림 6으로 되어 있는 것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기의 둔화는 중국 경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요거는 IMF에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네. 중국의 성장률이 1% 정도 떨어지면 글로벌리 이렇게 쭉 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신흥아시아 신흥아시아. 블록이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 안에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 대비해서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 중국의 블록 안에 있는 국가들이 내년도 투자의 선택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리에 있을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아, 참 네. 듣고 나니까 이해는 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약간 설명도 깎아봤죠? 너무 잘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뭐, 시장 안 올라간다니까. 네, 시장은 안 올라갈 것 같고 박스권에 갇힐 것 같은 게 이해가 네. 돼서 네. 좀 속상하기도 한데요. 빨리 틈을 찾아내시죠. 네, 그럼 내년에 그럼 네. 저희는 사실 올해 이제 하반기 장이 어려워질수록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뭐 컨텐츠업 소수 업종의 작은 섹터들이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었어요. 예. 내년에는 저희가 또 어느 섹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그런 질문을 이제 제가 PT를 다니면서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면 장도 애매하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매우 애매하게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부각되는 주도주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은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투자자의 상황과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보수적이고 기간이 짧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년에 테마주나 주도주를 쫓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변곡점이 여러 번 형성되니까 잘못할 수가 그쵸. 훨씬 많으니 역, 차라리 역으로 탄다. 예, 그쵸. 이거 잊어먹고 네. 그냥 지주나 유틸리티나 배당률 높고 베타가 낮은 종목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 저보다 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패시브적인 부분인 거죠. 반면에 정말 내가 액티브 투자자다. 단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저희는 여전히 그 성장주에 대한 분할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국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내려올 때마다 실질적으로 뭐 메타버스가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친환경이 됐건 이런 종목들은 내년 이후에 주요 정부에 집행하는 정책의 다수혜주들이거든요. 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정받을 때 분할해서 매수해 놓고 그 퍼포먼스를 좀 뒤로 밀어놓으면 나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그냥 이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부터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네. 한국 시장이 안 오른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 공격을 좀 올해 2021년도에 지금 코스피 순이익은 18년 이후로 예. 가장 높은 거를 예. 보여줬고 밸런스 상으로 보면 저는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땐 18년은 반도체 혼자 캐리를 다 했는데 이번엔 좀 분산이 됐고 근데 내년은 더 분산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21년 정도 수준 내외 여전히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21년 수준이라 하면 이 이익 180조 전망치가 이익 전망치. 네. 그렇죠. 예, 순익 네. 전망치는 예. 한 180, 올해 이제 180조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예. 있고 지금 좀 꺾여서 내년에 180조 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건데 그 저는 조금 불만인 게 왜 맨날 미국 얘기할 때는 금리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 얘기를 하는데 예. 한국은 왜 10년 전 PER 배수 갖다가 붙여가지고 금리가 그때하고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변해 있는데 예. 왜 우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받았던 PER 배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약간 보유 편향적인 강력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 제시하시면 좀 화가 나거든요. 예.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어떻게 퍼 10에서 12배를 아직도 받아야 되냐. 10년 전에 받았던 거.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네. 사실은 지금 좀 더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팬데믹이 그 부분을 수정해 주는데 현격한 기여를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간으로 환산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이익을 분기로 얘기 드리는데 올해 분기당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60조대를 계속 기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60조대냐? 네. 60조대는 아닐 것 같고 네. 아마 40조대 후반이나 아니면 50조대 초반 정도일 것 같거든요. 많이 꺾으시네요. 예, 저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여기서 조금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가봐야 저희는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55조대 정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지면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평균 주가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에 저희 박스권이 올해 평균 주가보다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네. 네.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렇게까지 디스카운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돼 있죠. 그렇죠.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밸런스가 반도체 중심에서는 좀 덜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이익을 냈던 것들이 다 시클리칼이에요. 네.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시클리칼 에셋들은 퀄리티가 좀 낮게 형성돼서 멀티플을 좀 낮게 받는 경향이 있고 네. 그로스학들은 조금 더 높게 받는 경향이 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산업구조 자체는 시클리칼 쪽에 가깝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덜 받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금리가 높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을 뿐이지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약간 높게 형성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는 금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의 투자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죠. 높아요. 예.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 많이 나라죠. 해요. 예, 네. 투자를 해서 자본 소모가 많은 나라거든요. 자본 소모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지만 네. 배당의 여력도 작습니다. 네.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처럼 아유 뭐 별로 맞습니다. 투자도 안 했는데 이익이 엄청나 이게 아니고 예. 투자를 해야만 투자를 이익이 해야만 나는 굴러가는 구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요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멀티플을 낮게 유지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너무 낮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적정하게 올라왔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이코노미스트인데 채권 많이 하셨나 보다. 잘 안 넘어오신다.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긍정론으로 좀 바꾸려고 이렇게 너무 노력을 탄탄하게 하는데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네. 내년 금리와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리는 기본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시장 금리를 올라간다라고는 안 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그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우리나라 시장 금리의 그 적정 수준이 얼마 정도 될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시산을 해봤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기준으로 보면 시계열이 길게 나와야 되니까 시장 금리는 3년짜리 국고채 기준인데 현재 보면 한 1.7, 뭐 1.6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 장기적인 균형 수준은 1%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각대로 인플레이션 곡선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네. 하반기에는 1%대 중반 이하로 쭉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기준이니까 10년물 기준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에 연준의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의 평균값을 더해보면 1.7% 정도 있거든요. 네. 그 1.7%가 페어한 값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의 금리는 1.48 정도 있거든요. 네. 1.48, 46 정도 있는 거니까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을 반영했을 때의 금리가 1.7% 정도가 있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내년에 금리는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1월 달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는 올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하반기 한번 올릴 것 같은데 그 만에 하나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뭐 당연히 한국도 같이 따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야 되겠죠?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또 안 보세요? 또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올렸잖아요. 네. 예, 우리가 먼저 아. 올렸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그 동행해서 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 저는 경기 안 좋게 보시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기도 겁니까? 예, 네. 경기도 중국의 영향을 아까 말씀을 드리는 그 블럭 안에 우리나라가 있는 게 있고요. 네. 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정부가 부채를 늘렸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이번엔, 예, 금리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는 GDP의 6%밖에는 기여 안 했고 네. 가게. 나머지를 가계가 올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한국은 그 KDI에서 경제 전망을 내면서 현안 분석에 그 내용을 집어넣었거든요. 그게 정부의 시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내년 1분기까지 금리를 올리고 나서 네. 그 이후의 상황은 KDI에서 뭐라고 있나요? KDI에서 이번에 내년도 경제 전망 내면서 현안 분석을 2개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가계부채가 늘어있는 국면에서 금리 인상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위험하다 이거죠. 너무 빨리 아. 올리면. 예. 네. 그런 부분이 리포트가 KDI에서 나갔다라는 것은 네. 네. 짚어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가. 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도 그 메시지보다는 실질 금리를 보는 게 네. 낫다. 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오늘 우리 센터장님께서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해주시는 부분들 빈 네. 자리를 딱 채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의 시각이 훨씬 더 균형 잡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궁금증. 귀한 자리를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기적으로 좀 나오시면 어떨까 그러게요.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재밌으셨죠? 예? 재밌으셨죠 아니요, 오늘 자리? 지금 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많은 궁금증이 네. 상당히
상당 부분 많이 메꿔지고 네. 네, 또 공부하고 또 찾아뵙고 싶거든요. 네. 또 다음에 와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네. 센터장님이 틀리기를 기원하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네. 중간에 제가 공부하고 다시 반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음에 꼭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맞으면 쏘쏘하거든요. 센터장님이 틀리면 우리가 좋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틀리기를 빌도록. 네. 기분 안 나쁘시죠? 아, 예.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예. 네. IBK 투자증권 정용택 센터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